데이비드 휴메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딘가에 작은 마을에 에드먼드라는 유쾌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적 관점을 즐겨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로는 그의 복잡한 철학적 주장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에드먼드는 언제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에드먼드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재밌는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나무 아래에 오래된 큰 종을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을 보시오. 에드먼드는 환한 미소와 함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종을 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오. 어쩌면 우리는 종의 소리를 이 종을 쳤을 때 반드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아이 하나에게 종을 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종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에드먼드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도록 아이에게 주문했습니다. 아이가 종을 칠 때마다 종은 어김없이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현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에드먼드는 빠르게 자신이 비밀 리에 준비해둔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종이 울림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아이가 한 번 더 종을 쳤을 때 이번에는 종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에드먼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에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는 종을 칠 때 소리가 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단지 그 둘의 상관관계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지요. 우리가 그것이 항상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과관계라 믿었던 것입니다. 에드먼드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는 그 기대를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종을 쳤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지요. 인과관계란 우리의 기대 속에서만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일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당연시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드먼드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의심과 호기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드먼드는 휴메 철학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선물하며 자신의 철학적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삶과 경험을 새로운 눈으로 보도록 만들면서 그들 각자의 삶의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중세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전파하던 이름 없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어왔던 이론에 대한 신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마을을 찾아다니며 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이 철학자는 나무로 만든 허름한 탁자를 들고 다니며 길거리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아 이야기를 전하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곧 모여들어 그의 이야기를 듣곤 했죠. 그날도 철학자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연법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철학자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연법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며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중 호기심 많은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돕는 것이 자연법에 따른 선인가요? 철학자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젊은이, 친구를 돕는 것은 자연법에 따른 선한 행동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본능적 지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공동체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때 뒤에서 나무꾼을 어부로 삼고 있는 한 남성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냥을 해서 식량을 얻는 것은 어떻습니까? 동물을 죽이는 것이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요? 철학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자연법에서 중요한 것은 의도와 결과입니다. 사냥은 생존을 위한 것이며 그것이 당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연법이 허용하는 선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을 해치는 것은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의 창조물을 존중하며 우리의 행동이 공동의 선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철학자의 설명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연법의 기본 원칙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더욱 깊이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을에는 작은 변화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연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며 그것을 따르는 길은 옳고 험할지라도 언제나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음 마을로 떠났고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철학자의 팽팽한 확신과 유머러스한 설득력 덕분에 자연법의 이야기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되새겨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이름 없는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특별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주민들이 철저한 개별주의자로 서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던 이들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종종 고단하고 험난했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누군가는 밭에 곡식을 약탈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안전을 이유로 숲속 깊은 곳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왕국에 한 젊은 여성 엘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라는 하루하루가 투쟁이었던 삶을 바꿔보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엘라는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에게 모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엘라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우리는 매일 누군가를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고 그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준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처음엔 웅성대며 엘라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홉스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만인에 대해 싸우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사회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에게 주권을 부여함으로써 각자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 말입니다. 엘라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며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 보여주었습니다. 주권자를 통해 마을은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도 약탈이나 싸움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엘라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토론을 거듭하며 각자의 생각을 공유했고 점차 엘라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주권자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출된 주권자는 엘라의 제안대로서 마을 사람들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마을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더욱 협력하며 발전을 이뤄나가게 되었습니다. 엠마의 작은 시도로 시작된 이 사회계약은 왕국 전체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엘라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작은 시도가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숲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작은 계곡과 푸른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야생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며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마을에는 특별한 법이나 규칙이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평등하게 살았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장자크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의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마을에 외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드릭이었고 그는 새로운 문명을 소개하기 위해 여행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드릭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유재산과 문명의 이로움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각자의 것을 가질 때 더 큰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서로의 것을 빌려주고 나누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드릭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문명의 장점과 생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농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기르는 이 훌륭한 작물들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면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밭에 울타리를 세우고 자신만의 작물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는 점점 높아졌고 서로의 밭은 더 이상 이웃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음식과 자원을 자유롭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에는 경쟁과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이웃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변해갔습니다. 이전에 존재하던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은 서서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차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부유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노인은 사람들을 광장에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은 예전에는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변했나요?
노인의 말은 사람들이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그동안 잊고 있던 웃음과 신뢰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로의 회귀를 결심했습니다. 울타리를 허물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유재산 대신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며 그들은 옛날의 그 조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을은 루소가 이야기한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것을 공유하고 소유의 개념 대신 조화로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세드릭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번영과 발전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와 평등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